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유난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산업화된 국가에서 경제력이나 독점력이나 혹은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재벌 같은 경우에 그걸 복합력이라고 합니다. 여러 부분에 걸쳐서 다양한 업종을 가진 기업들이 집단으로 뭉쳐 있었을 때 생기는 힘, 크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생기는 복합력,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생성되고 강화되고 집중될 때 여기에 대한 그런 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 그런 관계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나 영향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화된 시장경제 국가는 다 고민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 지식으로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믿음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미국에서도, 미국의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분야고 학문적 연구가 많이 된 분야입니다만, 하나는 정부가 문제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의 정치고 그 이익집단들을 대변하고 있는 게 정치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왜곡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재벌들의 투자나 진입규제 등이 문제고, 그래서 재벌들 간의 경쟁이 약화되고 그래서 양극화 저성장이 생긴다. 정부가 문제의 근원이고 정부에서 손을 띄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약간 극단적인 기술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반대쪽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 흔히 진보들이 많이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시장이 문제의 근원이다.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게 너무 시장에서 경쟁하고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결정되고 이 효율성 가지고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시각. 이 두 가지 시각이 상호작용을 해온 것이 이 주제에 관한 우리들의 역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제가 배운 지식, 제가 연구한 지식으로는 사실은 그 진실은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 그 전통적인 보수나 전통적인 진보 시각이 아니고 사실은 진실은 그 중간에 있는 거다. 그런 시각을 가장 잘 드러낸 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 재벌 개혁을 주도했던, 미국의 트러스트 개혁을 주도했던 세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 고속 산업화되면서 정부의 규제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산업화된 국가에서 자유방임이 실현됐던 상황이 있었다면 바로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의 경제입니다. 몇몇의 인더스트리얼 타이쿤들이 미국 산업과 경제를 완전히 지배했고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컨대 밴더빌트 같은 사람은 내가 왜 법을 우리하느냐, 내가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치가 시장에 개입하고 이런 상태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자유방임 상태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고 정치가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걸 주도한 분이고요. 그분이 8년 재임을 하면서 대통령직을 맡자마자 의회에서 했던 연설 중에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Combination and concentration should not be prohibited, but supervised and within reasonable limits controlled.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된 경제력이나 대기업들의 힘은 금지될 문제는 아니지만 감시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이게 이분이 생각하는 대기업 경제 권력과 재벌 경제 권력과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조화 방안입니다. 그 밑에 제가 또 사이트한 부분 보시면 In the interest of the whole people, the nation should also assume power of supervision and regulation over all corpor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감시와 규제의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이후에 약 20년에 걸쳐서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이후 약 20년에 걸쳐서 미국 산업계의 지도가 전혀 바뀝니다. 오늘날 미국 경제의 구조의 기반을 놓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경제 민주화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셔만법을 이용해서 JP 모르간의 노던 시큐리티 컴퍼니라는 철도 독점 회사를 분할했습니다. 듀퐁, 아메리칸 토베코, 스탠다드 오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대기업들 그때 전부 다 반트러스트 소송당해서 기업 분할 소송당했습니다.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도 공화당입니다. 세오도르 루즈벨트와 같은 당이고 이분도
반트러스트법 집행을 강화했었고요.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했었고 1912년에는 락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34개 회사로 분할돼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그다음 민주당의 위드로 밀슨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데 1913년에 금융독점 기율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FRB를 만들었습니다. 1914년에는 반독점법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반독점법 클레이튼 액트와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액트를 만들었고 그 법에 기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이런 제도적 혁신과 법 집행을 통해서 정책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의 미국 경제의 기반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이런 제도가 없었더라면, 이런 정치적인 혁신이 없었더라고 하면 오늘날 미국 경제 산업계의 지도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정치와 시장 권력, 경제 권력 이 간의 관계에 관한 좀 큰 시각에서의 퍼스펙티브를 제가 제공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그동안 뭐 잘해왔다고 전 세계가 찬양을 해왔어요. 뭐 월드뱅크 보고서 같으면 이스테이션 미라클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대로 경제적인 수준도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 됐습니다. 한림대학교 김인기 교수 지적대로 민주화는 사치제입니다. 재벌들이 중심이 돼서 달성한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가 사실은 산업화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단기적인 경기 불황이나 뭐 엔저에 의해서 우리가 수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시작한 이래 미중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가 한 번도 핸들해보지 못한 그런 구조적 난제들에 빠져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계층 사다리가 붕괴되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30대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답이 80%에 이릅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자기들의 장래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사람들 열심히 살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학생들 취업하려고 공부 엄청나게 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취업 기회 없고 계층 상승 기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상주의조차 어렵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 걸려있는 이 주제를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쪽에서 보수든 진보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든 우리가 이 변화와 개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꼭 잘못해서만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생산과 시장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화와 기술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IT 기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현대의 모든 그 정보통신기술, 교통의 발전, 글로벌리제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 주도 산업이 바뀌었고요. 그 산업들의 성격은 전통 제조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산업들입니다. 경쟁의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한계 비용이 대단히 낮고 선점 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들입니다. 그런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결과는 승자 독식입니다. 위너 테이크 올이 혹은 대부분 위너 테이크 모스트입니다. 제조업은 달라요. 제조업은 품질이 떨어져도 가격을 낮게 하면 품질이 좋은 1류 기업이나 2류 기업이나 다 같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신경제 산업이라는 데는 제품이 우월한 혹은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우월한 데면 2등은 다 죽습니다. 이런 성격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것도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문제가 생긴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의 경제 시스템이나 경제 질서의 변화가 불필요하다 이런 것은 사실은 기득권의 논리고 기득권 보호의 논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변화와 개혁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지식인들이고 정치권이고 경제인들이 지혜를 모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기존의 법, 제도, 정책 관행의 창조적 파괴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환을 만드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과연 우리의 정치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와 재벌 어떤 관계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재벌을 미화합니다. 과거 재벌이 크게 성공했어요. 또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부문에서 글로벌 강자가 됐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재벌들의 경제력과 영향력은 더 커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재벌의 과거의 성공을 보고 그 성공을 미화하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제력의 집중이나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경쟁하려면 그런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재벌이 잘 돼야, 대기업들이 잘 돼야 다른 사람들도 다 좋게 살 수 있다. 이런 소위 낙수효과 모델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요. 이런 인식의 배경 속에서 정치권과 재벌들, 경제인들 간의 관계를 보면 연계와 보상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국가 양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하에 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대기업과 정부는 협력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협력과 타협을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서로 협력해야 된다. 정부가 투자 요청하면 뭐 투자 화답하겠다. 이런 식의 관계. 그러면서 그 밑에 관계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로 봐주기 관계. 이런 식으로 유착하는 관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세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통제와 감시, 슈퍼비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제대로 규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계획을 찾을 수가 없다. 재벌들의 성공의 결과로 어떻게 될까? 또 정치권이 재벌들의 과도한 영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 전체가 너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되어 있다. 틸티드 플레잉 그라운드가 되어 있고, 이게 사실 복원력을 상실할 정도까지 기울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전반이 가불관계입니다. 돈과 권력 유착 남용으로 법제도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와 기회가 침해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적 난제를 안고 있다. 재벌들 굉장히 효율적인 기업 조직입니다. 그 기업 조직과 재벌들의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제성장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재벌들의 장점이 발현되기엔 시장 상황이 옛날과는 같지 않다. 오히려 재벌 시스템이 우리 사회 전체에 야기하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벌 조직, 기업 집단 조직의 장점은 내부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없었던 자원들을 동원하는 능력입니다. 자본, 인력, 이게 내부 시장, 내부거를 통해서 동원하는 능력이고, 그게 우리가 자원이 없고 저개발국이었을 때 저개발 국가의 난관을, 사업상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이슈가 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글로벌리제이션 다 돼 있고 글로벌 소싱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원, 자금 넘쳐납니다. 지금은 자원 동원보다는 창의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벌이 그게 가장 적절한 조직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변화는 재벌들 총수에 대해서, 총수일가에 대해서 오너라고 지금도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너라고 하면 최소한 5% 이상의 지분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돼야 오너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오너라고 부릅니다. 창업자 가족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오너냐? 한 가지 사례를 간단히 들면 10대 재벌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2.8%입니다. 이건 공정위 자료입니다. 80년대 초만 해도 30대 재벌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17.2%였어요. 이렇게 총수일가 지분율이 극도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총수일가가 사실은 주인이 아니고 대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리인이 되면 뭐 경영학 하시는 분들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심각한 대리 문제가 나타나고, 그게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결되면서 증폭되고 있다. 그게 소위 사익 편취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거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효율성, 생산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를 앓고 있고, 그런 단면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작년 하반기부터 언론과 정치인들을 통해서 나왔던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리 기업인들의 가석 방문입니다. 제가 이런 데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보수 경제지라고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사설을 통해서 이상한 논리라고 비판을 했어요. odd reasoning, 괴상한 논리라는 겁니다. 제가 톤 다운해서 이상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odd reasoning이라는 건 괴상한 논리라는 뜻입니다. 사실 한국 정부와 정치가 재벌의 주문에 걸려 있다.
재벌들에게 고착되어 있다고 비판했어요. 그게 보수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이게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각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변화나 개혁을 만들 수 있겠느냐, 진정한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할 수 있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경제민주화, 제가 이 부분에 김정인 박사님, 김광도 원장님 등하고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논의를 제가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각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재벌과 그 연구기관들 통해서 비판의 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이런 경제민주화의 조치나 어떤 변화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원하는 글은 제가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학계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런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문제는 사실 학계만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로펌에도 근무합니다. 로펌에서의 사법적 절차를 봐도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경제의 약자가 절대 자기 권리 보호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서. 언론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모든 사회 영역에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 경쟁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쟁이라는 꼭 시장에서 상품만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주장과 이익이 다르면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법 절차 앞에서 경쟁하게 되고 정부의 행정기관 앞에서 경쟁하게 되고 이런 토론회장에서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언론의 논조를 통해서 경쟁하게 되고 그런 경쟁이 우리나라 과연 있느냐,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있는 거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너무 한쪽의 얘기, 재벌들의 시각과 이익을 반영하는 논리가 우리 사회를 너무 지배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 계획을 찾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민주정치가 과연 무엇이냐. 국민들의 바라는 것,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대변하고 그걸 지켜주는 게 민주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수 농객들은 대부분 파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아니 국민들의 바람과 시각을 반영하는 게 왜 파퓰리즘입니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민주정치고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인들이 레프리젠트 한다고 해서 그게 파퓰리즘이다. 그러면 도대체 정치라는 건 왜 존재하는 겁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왜 존재하는 거냐? 저희들은 그 기존의 보수와 진보 간의 논쟁, 그걸 토마 피케티는 귀머거리들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만 하네, 상대편 얘기는 듣지 않고.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화의 방향이 어떤 거냐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 불평등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간의 시각이 무엇이냐, 전 그 시각과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제학자들의 연구와 또 경제기관들, 뭐 국제기관들의 연구 결과 등을 뭐 인용하지 않더라도 불평등이 상당히 성장을 저해할 수준에까지 심각하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공통의 견해입니다. 과도한 불평등은 성장을 저해합니다.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면요,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그 사람의 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우리 사회의 가용 리소스를, 가용 인력들과 재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등은, 과도한 불평등은 성장을 저해합니다. 또 우리처럼 어느 정도 절대 가난에서 벗어나서 개도국 단계를 벗어난 나라에서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득 불균등을 시정하고 사람들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이 사람들 전체의 후생을 높입니다. 우리가 가난에 찌들렸을 때는 먹는 걸 해결하는 게 가장 후생을 높이는 방법이지만 어느 정도 그 단계를 벗어나면 사람들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후생을 높이는 거다. 이것도 경제학적인 여러 연구 결과에서 논증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보수 농객들의 대부분의 시각은 불평등 시장하자고 하면 이건 포퓰리즘이다. 가진 자들, 열심히 일하는 자들한테 뺏어서 그렇지 않은 자들한테 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소할 수 없다. 저는 포용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뭐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지식인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고 처방을 내야 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도식적인 논리, 보수의 논리, 진보의 논리, 이거 가지고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현재 모든 세계 질서나 시장 상황이 새로운 접근과 사고가 필요하다. 어찌됐건
대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성장의 혜택이 가는 성장을 추구하는 게 포용적 성장입니다. 엘리트들만을 위한 성장, 성장률이 5%, 10%가 되더라도 그게 소수 엘리트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성장이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불평등만 강화할 뿐입니다. 이런 성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득이 가는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키는 저는 인식의 전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우리가 법제도 바꿀 수 있고 여론도 바꿀 수 있고 정치인들의 사고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태까지의 경제정책은 뭐 크게 재단하자면 프로 비즈니스입니다. 친기업,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친재벌입니다. 약수효과, 재벌주도 성장론에 매몰돼서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벌의 성장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친기업, 친재벌과 친시장은 다른 겁니다. 시장이 어떤 겁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배태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하고 크게 되는 그런 장이 시장입니다. 시장의 본질은, 잘 작동하는 시장의 본질은 기회균등과 능력주의입니다. 우리 시장의 현실을 보십시오. 기회균등과 능력주의와는 무관한 요소들에 의한 거래 결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연고, 가족, 온갖 다른 부정한 관계, 전직 임직원, 이런 관계 등을 통해서 전부 거래 관계가 이루어져요. 시장이 전부 프래그멘티드 되어 있습니다. 각 계열별로 거래 다 합니다. 핵심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능력주의, 기회균등이 되는 거냐, 이래가지고 여기서 대기업이 배태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른 토론하시는 분들이 대기업들이 많아지면 좋고 50개 되면 좋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존 기업들을 분할하거나 이렇게 해서, 혹은 대기업들에는 규제를 풀어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잘 작동하고 기회균등과 능력주의가 발휘되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그 속에서 배태되고 성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누가 그런 기업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의 마력입니다. 이런 친시장적 정책을 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가 이걸 현재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잘 작동하기 위한 법제도가 무엇인가, 정책이 무엇인가,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그래서 역동적으로 진화해 가도록 하는 법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많은 그런 정책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잘 작동하려면 이게 꼭 물건을 사고 팔고 재화를 거래하는 시장만이 아니고 정치, 법률, 문화, 언론, 학문 모든 영역에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 서로 다른 견해가 표출될 수 있고 서로 다른 지식을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사회가 돼야,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은 견제와 균형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해결하는 장치, 법적 장치들로서, 예컨대 집단소송제 같은 거 들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제, 약자들의 권리, 작은 피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퍼졌을 때 개별 피해자가 절대 소송해서 자기 권리 구제 못합니다. 그럼 정부에 의존해요. 정부 그런 일 잘 안 해줍니다. 그건 제 실무 경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많은 이 복잡한 현대 경제에서 개별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어떻게 정부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또 왜 개별 피해자가 꼭 정부 관리에 가서 그걸 매달려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됩니다. 그게 집단소송제입니다. 집단소송제가 없는 나라의 공통적 특징은 사법부의 엘리트들이 전부 대기업과 부자들의 포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의 약자들을 대변할 어떤 재정적 유인이 없어요. 집단소송제가 없으면.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경쟁적인 언론시장, 여러 가지 사고가 표출되는 언론시장 육성도 필요한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법제도를 우리가 서서히 도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불균형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견제균형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식 아이디어 시장의 경쟁 강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 지적 경쟁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디어 경쟁이 필요한 거고, 저희 오늘 이 토론의 자료도 바로 그런 걸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 약자들의 법적 권리 강화, 그 피해를 본 사람들 스스로에게 권한을 줘라. 정부가 그런 걸 가부장적으로 다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정부의 권력만 강화시킬 뿐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가서 매달리게 할 뿐이라고요. 행정 권력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물론 그런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윤리와 법치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맨날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경제를 한마디로 과도하게 표현하면 bad ethics가 good business인 사회입니다. bad ethics가 신의를 저버리고 기회주의하고 속이고 단계 이윤 추구하고 모랄 해저드하고 신뢰보다는 기회주의, 정직보다는 부정직, 이게 페이오프 되는 사회예요. 법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진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법치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재벌 총수나 상위 엘리트들한테는 법치라는 건 거절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라고요.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나 일반 국민들, 경제적 약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법치입니다. 누구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는 겁니다. 이 윤리와 법치, 공정한 법치, 이걸 확립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없고 시장경제도 없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을 확립해 주는 게 우리 정치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정치와 정치인들은 비리기업인 풀어주자고 하는 게 우리 현실 정치의 한 단면이다. 이런 식의 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냐. 제 방향은 이 비윤리의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것도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 신강식 박사님 발표를 들으실 때 저 사람 보수 맞아라는 느낌이 드셨을 만큼 굉장히 개혁성을 강조하셨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보수 진보 진영 중에서 아마 보수 진영의 일반적인 이데올로그적 주장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진보에 속해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저는 오히려 진보도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 제가 속해 있는 진보 진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날선 비판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론에 재벌이 과거에 성공했다는 것이 지금의 실패를 낳고 있다. 뭐 그런 류의 서론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재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재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과 같은 이제 기업 집단으로서의 재벌이 있는데 그 기업 집단으로서의 재벌이 가지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희 회장 일가, 정몽구 회장 일가 등과 같은 총수 일가로서의 재벌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세 번째 절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절과 세 번째 절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재벌이 한국의 시장경제 질서와 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면 재벌을 이제 개혁을 하고 정말 제가 제목에도 달았다시피 우리의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개혁 정책이라는 것도 변화한 시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 즉 뉴노멀의 시대에서 새로운 어떤 재벌 개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진보 보수 간의 대화, 건설적인 토론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각각의 진영 내에 금기에 도전하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면요. 서론에 대해서는 재벌의 공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최근에 오게 되면 재벌의 기여보다는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벌 중심의 성장 모델이 그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속 가능성이 결여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정치 권력이 재벌들을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결과 바로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즉 재벌에 대한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저 모델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게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한 재벌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왜곡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정상적인 사회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벌 중심의 성장 모델이 가지는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결국 과거의 성공이 작금의 실패를 낳고 있고요.
우리의 시장 경제 질서와 민주 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재벌이 이 모든 것에 오직 재벌만이 책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정치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국가의 개입이 더 문제일 수도 있고 노조와 시민사회도 기책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년마다 또는 5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매우 비합리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그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선택을 받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어쨌든 시장의 경쟁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희소한 자원들이 다 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기업에게 올바른 방향의 자극이 주어진다면 기업은 변화를 할 능력과 유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새로운 성장 모델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절에서는 기업 집단으로서의 재벌이 갖고 있는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소주제 제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최상위의 범사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그 나머지 재벌은 부실이 심화되는 매우 딜레마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 어떤 게 자료를 갖다 놔도 이제 다 이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외환위기 때 가장 높아졌던 경제력 집중이 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낮아졌다가 최근에 오게 되면 다시 높아지면서 사실 지금의 경제력 집중의 정도는 외환위기 직전보다 더 높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외환위기 전에는 30대 재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은 4대 재벌과 그로부터 계열 분리된 그룹만이 사실은 의미 있는 재벌로 남았습니다. 저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2012년에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중에서 삼성이 혼자 5분의 1을 차지하고요. 범삼성이 4분의 1, 4대 재벌이 2분의 1, 범4대 재벌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30대 재벌의 공화국이 아니라 4개 가문의 공화국입니다. 근데 그럼 그 나머지 그룹들은 어떠냐?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부채 비율이 200%가 넘거나 이자 보상 비율이 100%가 안 되는 그룹들입니다. 그 숫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저기는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룹들은 뺀 숫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범4대 재벌을 제외한 현대 재벌의 경우에는 셋 중에 하나가 지금 부실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장의 역동성을 마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촉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은 이러한 의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시장 경제 질서와 민주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바로 이 딜레마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설사 2012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보 정권은 이런 문제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새로운 어떤 재벌개혁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일가로서의 재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제문에는 이 재벌 3세들이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 기회의 유용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당한 수익을 올렸는가를 숫자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거둔 수익률을 하게 되면 약 900%입니다. 900%의 수익률을 냈거든요. 워렌 버핏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왜 재벌 3세들은 워렌 버핏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불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법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벌 총수일가들의 어떤 세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어쨌든 창업 1세들은 정경유착과 노조 탄압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슈페터적 의미의 기업가였습니다. 2세대들은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뭐 한밭집에서 근로자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정도의 모습까지도 보여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무리한 사업 확장 속에서 30대 재벌 중에서 15개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재벌들은 재벌공화국의 주역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승계 과정을 걷고 있는 3세들은 많이 다릅니다.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와도 다릅니다. 왕국 속에서 황제자로 살았고요.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도전 정신을 상실했고요. 드디어는 사회와의 공감 능력조차도 상실했습니다. 근데 이 3세들을 위해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 재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작업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시장 경제 질서와 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끊임없이 제가 접하는 문제가 생기는 그룹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무능한 3세와 정보를 왜곡하는 가신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벌의 조직을 가지고는 사실 과거와 같은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재벌은 한국의 최대의 위험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말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뭐 5개 중에 2가지면 이 지표만을 보게 되면 승계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과거의 문제, 평균, 그러니까 100점 중에서 28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래, 회사의 발전 전망이라는 것, 역시 100점 중에 39점밖에 안 되는데요. 다 낙제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승계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과거의 문제가 회사의 발전 전망이라고 하는 미래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계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3세는 성공한 CEO가 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삼성과 엘리엇,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는 과거 삼성 스스로가 자기네 성공의 비밀을 황금의 상급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의 리더십, 미래전략실의 기획력, 그리고 경영진들의 전문성. 이렇게 이 삼각축이 삼성의 놀라운 성공을 이끌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건대 아마 외부 사람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삼성의 내부를 가장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면 이제는 삼성의 황금의 삼각축은 오작동하고 있고요. 이것으로서는 더 이상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이 오늘 뭐 또 IR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놨습니다만은 글쎄요. 먹튀 자본론을 앞세운 애국심방 택만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년 전 SK그룹이 소브렌 사태에 했던 그 방식으로는 이제는 삼성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가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벌 개혁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요. 아까 제가 앞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 집중 억제의 과제는 사실은 좀 좁혀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에 자이버츠 재벌이 6개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자산 5조 원 이상을 재벌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60몇 개를 똑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해야 되나요? 사실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경제력 집중의 대상은 억제의 대상은 좀 더 좁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보다 많은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지배구조 개선의 정책은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정거래법 하나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승계는 상속이 아니고요. 시장과 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3세들이 스스로 개가천선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정부나 국회가 안 해줘도 제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가고 주주 제안을 하고 소송을 내고 고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정부와 국회 아무것도 기대 안 합니다.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바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재벌개혁의 보다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개혁은 레볼루션 혁명이 아니라 이볼루션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변했고요. 이른바 G2의 각축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분업 구조가 변화했고요. 과거에 차이나 샤객 최대의 수혜자가 한국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굉장히 한국에 불리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낙수효과 모델은 소멸됐습니다. 자, 이런 어떤 한국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 3가지 요소 중에 앞에 있는 첫 번째와 2번째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생 변수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새로운 어떤 경제 질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0년, 20년 동안의 일관된 노력이 필요한데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뉴 노멀의 불확실성의 세대는 우리의 선택의 일관성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명한 정책이 결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결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식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그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보 진영은 선명성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신뢰 위기를 자초하고 있고요. 우리가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들의 결합된 체계적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 규제와 사후 감독을 결합하고 강행 규정과 모범 기준을 결합하고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규율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프리즈너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보수 진보 모두 지금 선택하고 있는 전략이 결코 우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변경하면 나 혼자 바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계속 이어가는 프리즈너스 딜레마 상황에 있습니다. 뉴노멀의 시대는 그 문제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경우에 근본주의적 태도를 낳습니다. 오직 하나의 근본적 문제를 원인을 지적하면서 그걸 제거하는데 오직 하나의 처방전을 내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실패 원인은 다양하고도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만병통치약식의 접근은 다른 실패 원인들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빚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리더는 좀 더 일관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팔로워들은 좀 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오늘 하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간의 건설적 토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본 척 눈 감아왔던 우리 진영, 각각의 진영 내부의 금기에 도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